IMF 때 집값은 낮았고 금리는 높다고 봤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아무도 집을 못 샀었는데 당시 집을 산 사람들은 다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도 IMF와 비슷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출 대비 집값이 쉽게 원복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인지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IMF 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이때 집값이 거품이었냐라고 보기에는 IMF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소득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저축을 했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을 때 단점은 대출받기 힘들지만 장점은 뭐예요? 저축하면 이자가 쭉쭉 붙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또 모으다 보니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갭투기로 집을 샀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 데다가 그때는 진짜 공급 부족이었다. 상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으니까 내가 매년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IMF 이전에야말로 진짜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가족 같은 회사가. 왜냐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준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됐는데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왜 그런 불만이 별로 없었냐? 대기업에서 100 벌어가면요. 중소기업에서는 한 90을 벌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100 벌었으면 중소기업에서 80은 벌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대기업에서 100 벌면 중소기업에서 4, 50 벌어요. 근데 집값은 뭐라고 그랬죠? 많은 수요가 있어야 오른다. 근데 이게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요는 실수요에 거의 국한이 되었다. 실수요 또는 나중에 자식이나 물려주려고 한 채쯤 더 사고, 그러니까 그때는 애도 많이 낳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뉴스 아니고 니우스 할 때 그때 표어가 뭐예요? 지금이랑 전혀 반대죠. 지금 막 출산율 떨어져서 죽겠다 했는데 그때 무슨 표어 나왔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재적 실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언제부터였냐면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하면서요. 이게 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부동산으로 수요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부동산 버블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왜냐면 닷컴 버블 붕괴된 거는요, IT 버블이 붕괴된 이유는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데서 주식 같은 경우는 장단질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고 결과가 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동성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금리는 계속 저금리로 또 유지를 해줬고 닷컴 버블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에 저금리 기조, 여태까지 그 전에 있던 금리에 비해서 닷컴 버블 붕괴한 뒤로는 훨씬 더 저금이었죠. 플러스 주식시장 외면이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은행에서 자금이 한 8억이 있어. 그러면 자기 자본 8% 맞춘다고 하면요, 빌려줄 수 있는 돈은 92억까지죠. 근데 너무 많이 대출을 받아가니까 이걸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MBS 증권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금 더 확충하고 또 빌려주고 또 확충하고 또 빌려주고 이걸 묶어가지고 CDO로 증권 만들어가지고 요걸 또 팔아서 또 자금 마련해서 또 팔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 껴보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거 안 터진다 보증해주겠다 하고 지금 막 보증해주는 것처럼 보증해주겠다 하는 게 CDS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거품이 통화승수만 잔뜩 늘려가면서 계속 거품이 생긴 거다.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세계적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이 버블의 이면엔 뭐가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버블이 언제 붕괴가 됐어요?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처음엔 금리를 막 올려도 시중금리가 막 떨어졌어요. 왜?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때 채권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국채를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그 당시에 파월이 아니라 그린스펀이었는데 그린스펀이 이거 이상하네?
왜 안 올라가? 하면서 더 빨리 올렸죠. 그래서 금리가 2006년에 정점에 달하니까 미국에서도 붕괴가 시작됐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기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갈림길이 생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11년쯤에 DSR을 도입하면서, 왜냐면 바젤3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리먼 브러더스 위기가 터져서 바젤3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2년쯤에 DSR을 추진을 해가지고 43%예요, 미국은.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해가지고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MB 정부 말기에 DSR 도입하라고 그랬는데, 말기에 뭐래. 넘겼어요, 박근혜 정부한테. 그러면서 1억, 2억 전세자금 대출 풀었죠. 부동산 살리겠다고. 다른 나라들 다 디레버리징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가지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온 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3억 5억까지 푼 거고. 그러면서 초이노믹스, 제가 제일 욕하는 정책 중에 하나죠. 초이노믹스 하면서 LTV를 70%까지 풀어버려요. 다른 나라 다 디레버리징 하는데.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미국은 떨어졌다 다시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졌다 다시 오를 거다. 말이 안 되는 게요, 미국은 이때 부채 정리를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코로나 때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고 다시 이만큼 디레버리징 됐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요건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러다 코로나 때 이렇게 붙었다가 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금 빠지다가 쭉 올라갔죠. 왜? 집값은 떨어지니까 이걸 받치기 위해서 전세 시장에다 자금 불어 넣어가지고 전세가 올라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집 사는 대신에 전세가 올라가게 만들어서 집 팔면 뭐예요? 전세가 올라가서 빚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계부채로 거품이 붕괴된 나라가 하나 더 있죠?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할 때 중국 역시도 부채를 쭉 올렸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하는 거다. 따라서 그때 집 산 거랑 지금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수요 견인이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즉 수요가 모두 소득을 많이 벌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올라가는 건데, 닷컴 버블 터진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이 미국이 직접 터져서 미국이 돈을 풀어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푼 거예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저금리를 여태까지 계속 겪어가면서 저금리에서 생겨났던 문제점들, 그것들을 느끼게 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다가 미국에서 언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냐? 2015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때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 부동산 사이클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낮춰버린 게 문제지. 그리고 이때 왜 올리기 시작했냐? 저금리에 폐해가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긴축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돈을 확 풀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때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화예요. 부동산 정상화인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정상화하려면 폭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동산이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비정상적으로 다 빚으로 올려놓은 산이, 그러니까 젠가탑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위태위태하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려면 계속 이렇게 벽돌 3개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근데 밑에 거 빼다가 위에다 올리고 밑에 거 빼다가 위에다 올리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매매도 부실해졌고 전세도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 폭등하는 거를 임대차 3법을 써서 막으려고 했더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고 또 여론 만들어가지고 전세가까지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텐데, 물론 고금리는 아니에요. 고금리는 아니고 과거 저금리 시대, 2008년부터 있었던 저금리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금리 시대가 유지가 될 텐데, 그 시기를 얼마나 40년, 50년 주담대 받아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냐. 이건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딱 나오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 뒤에 집값 올랐는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실수요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요때 사라고 그래요. 막 요쯤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때 사라고 그랬을 때 요만큼 올라가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실수요라면 요때 사셔야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잠깐 날 때, 2019년에 잠깐 날 때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는 심리가 확 올라갔어요. 이 추세에서 벗어났는데 요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집값은 올랐잖아.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추세 상승이 아니었잖아요. 요때까지 2018년 11월 때까지가 추세 상승이었고, 왜냐면 그때 미국에서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금리 정점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지가 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집값 계속 오른다. 지금 그들이 말이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은 실물이니까. 지금 상승론자들 옛날 영상들 다 봐봐요. 한 2020년 21년쯤 영상 봐봐요. 그들이 그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 하락이고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실물가치인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 다 대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금리 기준금리 3% 이상 올릴 거니까 작살 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금리는 2%밖에 안 올라갈 거고, 그런데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대요. 아니 본인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IMF 때랑은 다르다. IMF 때는 그때는 소득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즉 근로소득이 핵심이 되는 세대였다면은 지금은 좀 한탕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를 도박같이 하고 있어요. 도박같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도박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뇌가 망가져 있어요. 왜? 딸 것 같거든.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수십억씩 날린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다시 가요? 딸 것 같으니까. 내가 한탕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꽤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 매수 시장이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근로소득이 굉장히 안 되고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수년간 본 세대들, 그 세대들, 그래서 특히 2030들이 많이 빚을 내가지고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 결국엔 정상화 되는 건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은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 하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서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매수할 시장이냐 아니냐? 저희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 말씀드렸어요. 이때 사야 돼요. 이때 무릎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냐? 요때가 2018년 저희가 막 나와가지고 2019년 초에 나왔는데 고점이다 이야기 할 때였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튀었다가 요만큼 조금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엔젤링이다. 엔젤링. 상투도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엔젤링이에요. 엔젤링을 달고 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숨졌다는 소리지. 지금 사면 숨진다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사야지.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거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거품도 다 안 빠졌는데. 근데 거품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랬어요? 저희 2014년부터 7월 초이노믹스, 그 다음에 9월, 원래는 그 전부터 쌓였어요. 사실은 그 전세 거품까지 같이 다 빠졌어야 되는데 전세 거품은 전세자금 대출을 없앨 수는 없을 상황이니까 전세 거품 빼더라도 7월 초이노믹스 때부터 거품이 쌓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이나 혹은 소득 상승률을 곱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시는 게 맞다. 그러려면 지금 아직도 한 40, 50% 정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